이명박 대통령 헌정 방송 김어준의 나는 꼼수다. 안녕하세요. 단총수 김어준입니다. 네, 각하의 은총으로 50대 나이에 감옥에 갈 뻔했는데 못 간 정봉주 전 의원 수감 미수 사건 특집으로 저희가 짜잘하게 준비한 나는 꼼수다 제 15회 시작합니다. BBK 저격수 정봉주 징역 1년 10년간 비선거권 박탈 정치적 사형 선고를 받고 마지막 대법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비리와 관련하여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었고 국민으로부터 나름대로 지지와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저 이명박이 당선되면 기업은 주저했던 투자를 하게 되고 소비자는 닫았던 지갑을 열게 될 것입니다. 해외에서도 투자가 몰려올 것입니다. 이명박 효과가 태풍이 될 것입니다.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싸우겠습니다. 이명박 정권을 심판할 수 있다면 정권 탄핵 최전방 공격수가 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가족과 함께 여름 휴가를 보냅니다. 이 대통령은 독서를 하며 오랜만에 휴식을 취하고 오, 각하 정말요? 어떤 책이요? 이명박 대통령이 오래전부터 법정 스님의 책을 많이 읽었고 특히 무소유를 책이 다를 정도로 읽었으며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와 아곤 경쟁이 즐거운 나라 두 권입니다. 에이, 구라치시네. 제 책을 추천합니다. 각하의 최대 관심사인 퇴임 이후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조국 현상을 말한다. 정치서적이지만 여름에 어울립니다. 각하에게는 괴기 공포물이 될 거니까요. 이런 것들을 읽으면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구입하세요. 조국 현상을 말한다. 100명 이상의 그 기자들이 에리카 김을 만나려고 했는데 저만 만났어요. 나비 부인. 그 누나도 저하고만 얘기해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런 걸 제가 기사를 썼더니 김태춘 씨한테 전화가 왔더니 어떻게 자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랬더니 남자가 뭐 그렇게 째째하게 그런 걸로 그러세요. 그러니까 한마디 하시대요. 그런가? 이분이 아무튼 부정수표 위반, 폭력, 폭행, 공갈, 사기, 거기에다가 입찰 방해, 통채도 약간 조금 무서워요. 무섭게 생겼어. 그래서 가서 물어봤어요. 당신이 친박이고 그리고 정과도 이렇게 많고 이런데 당신 이 돈으로 거기 갖다 준 거 아니냐? 여사님 드렸지 않느냐? 그랬더니 말을 한동안 안 하시다가 내가 돈을 주고 그렇게 할 사람 같아? 그러니까 네, 그랬죠. 시사인 기자 주진우의 출입처는 성역입니다. 정직한 사람들이 만드는 정통 시사주간지 시사인. 구독문의는 서울 3700-3203에서 6.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BBK 주가 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가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이 끝내 원심이 확정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소식 대법원에서 김대지 기자가 전합니다. 대법원 2부 이상훈 재판관은 오늘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봉주 전 의원, 아니 서울 노원구 공릉동 월계동을 기반으로 하는 정봉주 17대 의원은 상대방 후보에 대한 각종 의혹이 허위 사실임을 알고도 이를 유포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정봉주 전 의원은 정치보복으로 간주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각하는 절대 그럴 뿐이 아니라며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청와대는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으나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입니다. 정말 신났습니다. 저도 소녀딸을 안고 벌쩍벌쩍 뛰었습니다.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또한 허경영 공화당 총재는 정봉주 전 의원에게 재기의 길이 있다며 다음과 같은 방안을 소개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내 이름을 3번만 부르면 자연스레 웃음이 나올 것이야. 망설이지 말고 right now. 정봉주 전 의원은 지난해 대선 기간 중 이명박 대선 후보의 측근인 김백준 씨가
김경준 씨의 주가 조작이 연루돼 있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해 김백준 씨와 이명박 후보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김용민 돼지가 미리 준비해둔 건데 이번 방송하면서 유일하게 준비해 놓은 건데 지금 14회까지 했나요? 유일하게 준비해 놓은 건데 15회. 아니 근데 각하를 너무 약 올리지 마. 아니, 일단 소개. 불안해 죽겠어. 이빨 1 소개해 주시고. 예, 정봉주 전 의원. 노원구 공릉동 월계동을 지역 기반으로 하고 있다가 서울구치소가 지역 기반이 될 뻔했던 여전히 노원구 공릉동 월계동을 지역 기반으로 하고 있는 17대 국회의원 정봉주입니다. 네, 자 이빨 2 주진호 현 기자. 정통 시사주간지. 왜 정통에서 웃어? 나 커피 쏟을 뻔했어. 정통 시사 주진우입니다. 그리고 제작의 김용민 전 교수.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제공의 딴질보입니다. 네. 정봉주 전 의원이 수감 미수예요. 네. 수감 미수. 네. 보낼 뻔했는데.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고요. 저희는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고요. 이번에 갔으면 예. 정치적으로도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좋은 기반을 만드는 건데. 대선 주자가 되는 건데. 그렇죠. 아니, 지금 이 정도 성공했으면 됐어요. 이제 더 이상 성공하고 싶지 않아. 제가 보기에는 못 간 건 말이죠. 각하의 은총인데. 근데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제가 정봉주 전 의원한테 통화하면서 딱 전화하면서 실시간으로 쓴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밝히고 그 이유 하나하고 그거 못지않고 이렇게 강력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지난주에 정봉주 전 의원이 그 영포빌딩 개고기 집 사건. 네. 제가 보기엔 이거 때문에 안 보낸 게 아닌가. 대법관이 그걸 들으려고요. 그러니까. 대법관이 너무 이게 궁금해가지고. 상당히 논리적인 해석이네. 네. 대법관께서 요 용포 빌딩 옆 개고기집 사건을 듣고 나서 보내자. 일단 그거부터 얘기해보죠. 어떤 사건인지. 예. 96년인가 97년쯤인데 대선 전이네요. 대선 훨씬 전이죠. 그러니까 이명박 당시 국회의원 잘리고 영포 빌딩에서 상주하고 있을 때 백수가 돼서 에리카 김이 옆에 있고 보신탕집 사장이에요. 제보 한 분이. 네. 영포 빌딩 옆에 보신탕집 영포 빌딩 옆에 여사장입니까? 여사장이죠. 여사장인데 사실을 말씀해 주세요. 여사장인데 남사장하고 가겠어요? 지금 이제 40대 후반, 50대 막 못된 나이인데 지금도 아주 미모가 출중해요. 근데 이제 30대 초반에 그때 막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유부녀였었죠. 네. 그때는 본인 주장에 따르면 에리카보다 자기가 더 예뻤다. 그래서 왜 전화했냐 그랬더니 전화를 직접 했어요? 전화를 했죠 저한테. 예, 제 전화는 다 노출되어 있으니까 대권 주자의 전화번호는 노출되어야 합니다. 근데 전화해갖고 나는 가수다를 찾다가 그래서 인터넷에서 나가수를 찾는데 나가면서 바로 밑에 검색 순위에 낙곰수가 있더래요. 이건 뭐지? 그래서 이제 낙곰수를 들어서 듣고 이분 표현에 따르면 한 회를 들으면 중독이 되는 게 아니고 듣고 1, 2분만 있으면 이 낙곰수는 바로 중독이다. 그래서 8시부터 듣기 시작을 해서 새벽 7시까지 13회를 독파를 했답니다. 한 번에? 그것도 14회 우리 녹음하러 올 때 그때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지난주 목요일 날. 저는 이제 오늘 가서 이 감옥 가는 얘기를 어떻게 할까 이 비장한 마음으로 오고 있는데 개고기 얘기를 해버린 거야. 거기다 느닷없이. 그래서 전화한 즉슨 이거예요. 낙곰수를 다 듣고 보니까 그 시절에 이미 에리카 김과 좋은 관계였었는데 바람을 쏘러 가자고 한 게 나뿐이 아니었구나. 바람을 쏘러.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냐 그래서 이제 격분해갖고 전화를 줬는데 이분이 그 전에
건설회사에 근무를 했었어요. 네. 당시는 럭키개발이라고 하는 건설회사인데 도급순위 2위고 네. 1위는 현대건설이죠. LG의 전신. 그렇죠. LG GS건설의 전신이 네. 럭키개발이죠. 네. 그 현대는 도급순위 1위인데 1위와 2위가 너무 차이가 나고 당시에 이제 현대건설은 건설업계에서 로망이었죠. 네. 그러니까 현대건설 과장이 타 회사에 이사로 스카웃되고 그럴 때랍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건설회사 출신이고 그 직원을 했었고 또 태국에서도 한 8개월 근무를 했었대요. 그런데 이제 이명박 대통령 각하께서 현대건설에 있을 당시에 방콕에서 빠따야 가는 도로를 깐 적이 있답니다. 뭔가 재밌는 게 나올 것 같아. 빠따야부터. 네. 그런데 방콕에서 빠따야 가는데 이분도 태국에 있었고 네. 같은 건설회사에 있었으니까 두 분이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보신탕집 아줌마인 줄 알았는데 건설 얘기도 이해를 하고 방콕에서 빠따야 가는데 현대건설이 박살났다고 해서 물이 많이 나와갖고 돈도 못 벌고 들어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 그 태국의 사정을 알고 그러니까 너무 재미가 나갖고 재미있으니까 둘이 대화가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보신탕집 주인이었는데. 예, 보신탕집 주인이었는데. 영포빌딩 바로 옆에 있는. 예, 근데. 수준이 맞는다 이거죠. 수준이 맞는 거죠. 대화가 되는 거지. 그냥 보신탕집 주인이고, 에리카 김은 이제 미국 LA 있으니까 좀 멋있어 보이고, 여긴 좀 허접하게 봤는데 훨씬 더 이쁜데 건설회사 출신이고, 그 다음에 그 태국의 빠따야 얘기를 해도, 거기 물이 많이 나왔고 현대건설이 부도 날 뻔했죠. 막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신이 나갖고 이제 대화가 됐던 거예요. 그게 첫날 왔는데, 늘 졸개들을 서너 명을 데리고 다닌답니다. 졸개들을. 이분 표현이에요. 저는 이렇게 인간에 대해서 졸개 이런 표현 못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다 소만교회 출신인데, 소만교회 다니고 있던 분들이에요. 같이 다니는 같이 다니는 분들이 소만교회 분들인데, 이분 표현에 따르면 소만교회에서 지휘하는 얍삽하게 생긴 놈. 그런데 이제 그분의 표현이에요. 그분의 표현이에요. 전 그렇게 표현 못 하죠. 네. 나중에 만약 이걸 갖고 명예훼손을 걸게 되면 제 녹취 있습니다. 녹음 다 해놨어요. 절대 못 겁니다. 오면은 일단 이분은 각하는 방에 들어오신답니다. 네. 근데 방이, 테이블이 4개 있으니까 4, 4, 16, 16인이 들어올 수 있는 방인데, 네. 방에 혼자 딱 11시 반에 와서 앉아있으면 아무도 그 방에 들여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함께 온 일행은 서너 명은 밖에 앉아 있습니다. 겸상 안 하시네요. 절대 겸상을 안 한답니다. 아무하고도. 그 16 좌석 혼자 다. 그래서 처음에 혼자 앉아 계셨고, 좀 민망해갖고 가서 처음 말을 해줬는데 그때 건설회사 얘기와 그 다음 태국 얘기가 통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계속 대화를 식당만 오면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16석 혼자 앉아갖고. 호연지기. 그리고 4시 오면, 호연지기. 4시 오면, 보통 그때 이제 수육 1인분이 18,000원인데. 18,000원인데. 디테일하다. 18,000원인데 4명이 오면 수육을 4인분을 시킨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탕을 서비스로 주니까 수육 먹고, 탕에다 밥 말아 먹고 이러는데, 우리 각하께서 워낙 꼼꼼하고 이 뭡니까 이 근검 절약 정신이 강해갖고 2인분을 시킨답니다. 4명 왔는데 4명 와서 근데 저는 개고기 안 먹는데 개고기 집에서 가보면 1인분이 되게 작아요. 그래서 수육 1인분을 나눠줘야 돼요.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1대 3인데 어떻게 나눠요? 아니, 그만 웃어! 나 떨려서 얘기를 못하겠어. 그가 너무 좋아. 저는 이걸 보고, 제가 평상시에 이렇게 근검절약 정신이 좀 부족한데 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2인분을 시키는데, 그럼 밖에 계신 분들하고. 남자 4명을 데려가지고 2인분을. 예. 어떨 땐 8명까지 온대요. 그래서 그럼 2인분을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엄밀히 1인분 따지면 5조각 내지 6조각이랍니다. 그러면은 이걸 2인분을 어떻게 2개로 나눠요? 그럼 어떻게 줬냐 그랬더니 결국은 2인분을 시키는데 4인분 같은 2인분을 준대요. 결국은 그럴 수밖에 없대요. 주인이 알아서. 하도 미안하니까. 그러니까 안에도 2인분 밖에도 2인분을 주면서 그냥 2인분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2인분을 시키고 16명 되는 방을 다 차지하고 그리고 탕을 서비스로 나오니까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본인이 2인분 먹고 예. 4명이 2인분 먹는 거예요? 그렇죠. 1대 3인데. 그러니까 1대 3인데 이 2인분을 혼자 먹어도 부족하니까 보통 맛배기로 먹고 탕을 먹어요. 그 탕은 서비스로 나오는데 2인분을 2개로 도저히 민망해서 나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안에도 2인분 주고 밖에도 2인분 줘서 2인분을 시키는데 그냥 4인분을 줘버리는 거예요. 정말 씨발. 그래서 4시 와갖고 탕은 서비스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36,000원 갖고 다 해결이 돼. 그러니까 3명한테 1인분 떠안긴 거죠, 사실은. 그렇죠. 네. 1인분 떠안긴 거죠. 그리고 5, 6조각이면 한 조각 3분의 1씩 이렇게 나눠야 돼요. 4명 오면 수육 4인분 시키고 탕 보통이 8,000원이고 특탕이 10,000원이었었는데 탕을 또 하나씩 주문을 한대요. 서비스로 주는 거 그냥 형식적으로 먹고. 그래서 한 10만 원쯤 나오는데 이 자리는 이게 왜 꺼져 이제가. 우리 각각께서 오시면 36,000원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계속 그렇게 시키니까 이 사장이 열받아갖고 결국은 우리 각각 때문에 탕 서비스로 주는 걸 2,000원을 받기 시작을 했대요. 그러니까 11시 반서부터 갖고 1시 반까지 꿈쩍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3, 4개월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왔대요. 그러니까 하루도 빼지 않고 게를 먹으러 왔어요. 예, 그러니까 개고기를 엄청 좋아하고 보통 일주일만 먹으면 질리는데 계속 왔대요. 아니 어디 가서 짜장면을 먹어도 그 가격이니까. 아니 싸고 많이 주고. 네, 그래서 바람을 쏘러 가자 그러길래. 여주인이 바람. 여주인이 미모가 괜찮아요. 그래서 그 바람을 쏘러 가자 그러길래 동업하는 언니한테 언니 저 아저씨가 나한테 살짝 비호감이긴 한데 살짝 비호감이긴 한데 바람 쏘러 가자는데 어떻게 해? 살짝 비호감. 살짝만 비호감인가? 어떻게 해? 그랬더니 너 왜 그러니? 그게 진짜 바람 쏘러 가자는 건지 아니 그게 이러고 저러고 해서 너 그거 가면 큰일 나. 그랬더니 그럼 안 쏘러 가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결국은 바람을 자기는 안 쐬러 갔다 그래요. 바람을 안 쐬러 갔다. 그리고 3, 4개월 계시다가 3, 4개월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오고 그러다가 결국은 3, 4개월 지난 다음에 없어졌대요. 미국에 가셨죠. 그때 이제 미국에 가신 거지. 그래서 그때 국회의원 아웃됐다고 해서 자기가 좀 가련해서 한번 처음 오셨을 때 자리를 앉았는데 그 이후로 그 16석 되는 방은 3, 4개월 동안 한 번도 손님을 점심시간에 받지 못했답니다. 에리카 김 누나의 그 목소리가 생각나네요. 각하께서는 절대 다른 사람은 사주지 않아. 오직 나만 사주지. 그리고 에리카 김 누나가 그 당시에 영포 빌딩을 드나들었습니다. 같이 마지막 재판 있었고 떠나기 그러니까 전까지. 그때 재판 와중에 에리카 김이 옆에 있다는 꼼수 얘기를 이분이 아주 상세히 들었어요. 그랬더니 나한테만 바람 쏘러 가자는 게 아니었고 에리카 김이 그때 당시에 옆에 영포 빌딩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격분해갖고 제보를 한 거죠. 각하의 이 픽업 라인은 바람 쐬러 가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이 이런 말은 꼭 해달래요. 그분이 오셔갖고 절대로 인원수대로 수육을 시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절대 그럴 분이 아니구나. 얼마 한다고 씨발. 아니 그리고 계산은 그 지휘하는 분이 냈답니다. 그래갖고 자기가 낼 것도 아닌데 좀 인분수대로 좀 시키지. 저기 서초동에 계신 분들 판검사분들이 개를 좋아해요. 그래서 여름마다 그래 여기가 바로 서초동 영포 빌딩 옆에 서초동 무슨 법무사 사무실 변호사 사무실이 있어갖고 판검사들 변호사들이 집중적으로 오는데 점심시간은 그 사람들이 저 방에 왜 못 들어가게 하냐. 앉아 계신데 그리고 옆 테이블 앉으면 안 되냐. 그러니까 또 국회의원 했다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 들어가면 큰일 난다 그러고 밖에 있는 이른바 이분 표현에 따르면 졸개들이 병풍처럼 못 들어가게 딱 막는데요. 저기 들어가시면 안 된다고. 그리고 36,000원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니. 들어가면은. 아니 그리고 이제 이분이 아주 중요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각하께서는 사람을 쳐다볼 때 누가 얘기할 때 똑바로 쳐다본대요.
그런데 그게 두 눈의 포인트가 한쪽으로 집중돼서 쳐다보는 게 아니라 한쪽 눈은 이쪽 눈을 쳐다보고 한쪽 눈은 이쪽 눈을 쳐다보는데 그럼 얘기를 하고 있으면요 덜컹 안 돼요. 아,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나 안 하나 그걸 쳐다보는데 너무 뚫어지게 쳐다봐갖고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끔가다 각하가 혹시 뭐 거짓말을 이런 얘기가 자기가 보도에 나오면 아니 다른 사람들도 거짓말을 못하게 그렇게 쳐다보는데 각하께서 거짓말을 할 리가 있겠냐. 근데 얘기하면 너무나 뚫어지게 쳐다봐서 막 당혹스럽답니다. 그건 쳐다보는 게 아니고 예. 어디를 쳐다보는지도 중요합니다. 초점 다종분사인데 초점이. 그리고 또 방을 차지하는 거는 그 신비주의 전략도 구사하는 거 아닌가요? 절대 못 들어간대요. 그리고 아무튼 서초동에 개고기 집이 여러 군데 있는데 8명이 왔을 때도 2인분 시켰대요. 판검사들이 개고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여름에 저는 점심이나 저녁 약속하면 되게 곤욕스러운데 저는 개고기 집에서 항상 짜장면 시켜 먹고 탕 시켜 먹는데 개고기 1인분 수육이요. 정말 작습니다. 그 쇠고기나 돼지고기에 비해 반도 안 됩니다. 개고기가 그러니까 제일 비싼 거는 잘 아시죠? 4쪽에서 6쪽 나온대요. 1인분이. 거기 n분의 1 정신. 밑반찬 수준 그냥. 근데 거기에서도 근검절약 정신 진짜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자린고비인가? 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아나바다 인사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요. 이분은 몸소 실천하신 분이에요. 진짜 존경심이 더해지네요. 아, 이제 정봉주 의원이 이 이야기를 털어놓은 이상 네, 구속해도 되죠. 이제 대법원에 전화할게요. 구속해도 됩니다. 이제 판결 내리세요. 다 들었으니까. 그 뉴스 트세요 이제 그럼. 개고기 아줌마 즐겁네요. 아, 그분 한번 모셔야 되겠다. 그러게요. 라이브로 들어야 되겠다. 네네. 아, 그분은요. 네. 우리 이빨 1, 이빨 2 이 수준이 떠나고 그냥 놔두면 혼자 5시간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리고 얘기도 엄청 재밌게 해요. 이 누나도 제가 만나봐야 되겠어요. 누나 전부 기자가 이게 한 얘기가 전부가 아닐 거야. 그렇죠.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많이 있을 거야. 디테일하게. 아, 자, 그러면은 이 판결 이야기 좀 해보죠. 원래 오늘 오전 10시에 잡혀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고별 방송을 준비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꼼수다의 영향이 아니겠느냐. 그냥 정권 끝까지 결론 안 내고 가려고 했는데 빨리 끝내라고 결론 내라고 시그널이 간 게 아닐까. 소설을 썼어요. 소설을 지난주에. 하지만 파기환송 날 것이다. 네. 지난주에. 왜냐하면 이건 역사에 남은 재판이기 때문에 선거법 역사상 실형 선고가 난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래서 안 갈 거다. 그런 추정을 했었는데 이번에 내심은 바랬죠. 가면 정봉주 뜨고 꼼수다 뜨고 저는 튀고 저는 튀고. 아, 그런데 그거보다 더 재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법원 사상 최초라고 하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극히 이례적입니다. 이례적이라고. 알고 있는 사례로는 최초인데 아직 다 안 뒤져봤기 때문에 잘 피해가. 전부 다 뒤져본 적은 없기 때문에 어쨌든 거의 아무도 모릅니다. 변호사들한테 물어봐도 진짜 모르. 판사들도 이건 진짜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극히 이례적이라고 말하는 건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자기가 찾아보진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사상 최초에 가까운 것 같은데 대법원 선고율이 잡혔다가 연기가 됐어요. 이거는 진짜 없나 보더라고요. 한갓 정봉주한테. 이것은 미라클. 우리 각하 시대에만 일어날 수 있는 베리 미라클 현상인데 요 사안은 제가 정봉주 전 의원에게 연기됐다는 전화를 받자마자 통화하면서 제가 실시간으로 쓴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 소설이 가장 근접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된 거라고 봐요. 원래 이제 1심, 2심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정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초반이었기 때문에 지금 하지만 이제 대법관쯤 되면 말이죠. 판결을 내리면 이게 영원히 남아서 후배들이 참고한다는 걸 알아요. 부끄럽기가 싫어요, 사실은. 그래서 양승태 전임 대법관이었죠. 보수적인 양반인데 이게 정치적 재판이라는 걸 본인도 너무 뻔히 아니까 이 보수적인 양반도 손 안 대고 넘깁니다. 그냥 후임에 정봉주 재판을. 그리고 후임이 이상훈 대법관이에요. 이분은
이 양반은 진보적인 양반이에요. 제가 기억하기로 2006년에 네. 이건희 회장이 아들한테 이 세금 안 내고 회사 홀랑 넘기려고 할 때 에버랜드 네. 그 재판에서 그 담당 부장판사였어요. 고법에서 그때 유일하게 이건희 회장 소환하라고 성명권이라는 걸 행사합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이 양반이 강단이 있는 분이에요. 진보적이고 그리고 나서 이 양반이 다른 데로 전보 발령이 났죠. 아, 그걸 하고 나서요? 네. 말 나온 김에 언제 삼성 에버랜드 한번 다뤄야 되는데. 주진이 또 에버랜드. 입맛 따시고 있어요. 삼성 전공이거든. 그런데 그런 양반이 이 말도 안 되는 재판에 원심 확정해서 정봉주를 감옥에 보내고 임기를 끝낸다. 아니라고 봐야지 절대. 그래서 저는 둘 중에 하나였다고 봐요. 애초에 판결이 내려지니까 공판길이 잡힌 것은 이 양반이 임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정봉주 전 의원을 풀어주고 가야 되겠다. 내가 그냥. 이영훈 대법원장. 그렇죠. 예, 이영훈 대법원장의 임기가 이제 한 달 남짓 남은 거죠. 네. 그분이 그렇게 지각이 있는 분이 아닌데. 그런데 이제 그 가능성이 약간 하나 있고, 나머지는 지난주 얘기한 대로 이제 나는 꼼사 때문에 빨리 결론 내라고 이제 프레스가 간 거죠. 그래서 간 건데, 둘 중에 어떤 쪽이든 간에, 판결은 당시 파기환송이었다고 보는데, 이제 여기서 미러클이 일어난 거죠. 왜냐하면 성교이 잡혔다는 것은 판결문이 이미 쓰여져서 이제 봉투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4명이 모여서. 그렇죠. 주심이 다 판결을 남고 들어간 주심이 다 얘기한 거죠. 그때 이미. 그런데 이게 연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연기 자체는 대법관으로서는 사실 생각해보면 치욕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대법관으로서 오랜 시간 고민해서 시간이 쫓기는 것도 아니거든요. 대법관은. 판결을 냈는데 그걸 물린 거야. 자기가. 대법관 스스로는 이런 일을 할 리가 없죠. 절대. 연기됐다면 이건 딱 하나다. 이것은 가카이 미라클. 가카이 미라클인데 요즘은 아무리 정권을 잡아도 대법관한테 구체적으로 이렇게 판결을 내려라 라고 내용을 지시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긴 했어요. 하지만은 어떤 판결이 내려졌는지는 알죠. 어떤 판결이 내려졌는지는. 우리는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가카는 알죠. 가카는 왜냐하면 이제 대법관이 4명이나 되고 그중에 뭐 보수적인 판사도 있고 뭐 연결된 판사도 있고 파기환송이라는 걸 아신 거야. 이 공지를 보고 공고를 보고 그러면 이제 정봉주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거잖아요. 모든 재판이 무죄가 되면서 더군다나 가장 강력하게 실형으로 걸고 있던 정치인 정봉주가 이제 무죄다. 혹은 파기환송이다. 이거를 각각해서 막으셨다. 정봉주 많이 컸네요. 많이 큰 거죠. 저는 무죄 파기환송됐으면 각하에 대한 존경심으로 이제 더 이상 꼼수 방송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보기엔 각각했어. 이 정봉주를 감옥에 보낼까 말까 사람들을 긴장시켜서 더욱 꼼수다를 청취시키게 만드시려고. 그래서 세계 1위를 만들어주시려고. 그렇죠. 왜 아직도 정치 분야에 세계 1위를 못하느냐고. 한낱 정치 분야. 그렇죠. 거기서밖에 세계 1위를 못하냐고 하는 어떤 힘찬 격려. 그런 걸 보내주신 거죠. 지금 우리가 세계 1위 하고 있어요? 정치 분야에서? 정치 분야에서 지난주 이미 세계 1위 했지 않습니까? 지난주 1위 했어요? 종합 세계 1위를 향해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종합 세계 1위를 하라고 하는 각하의 힘찬 격려와 질책. 지난 며칠 전이었죠? 며칠 전에 검찰 인사가 있었습니다. 고검장급, 지검장급. 이렇게 보면 무조건 그 능력 있는 게 무조건 그 우대받는 세상이었는데 능력 1번 어느 지역이냐? 능력 2번 고려대. 3번 대구면 대구 아니면 안 되고 그런 식이었는데요. 저기 PD 수첩이나 그 정현주 사장 사건을 그 아주 가열차게 열심히 하셨던 그분이 기소했던 이번에 그 서울중앙지검장에 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했는데 최교일 지검장인데 최교일입니다. 이분은 그 TK 출신의 고려대를 나와서 TKK인데요. 정봉주 의원이 만약에 잡혀갔으면 제가 그걸 먼저 파헤쳐 보려고 했어요. 검사가 누군가
판결을 내렸던 판사는 누군가, 검사가 누군가, 판사가 2심까지 했으니까요. 네. 잘 지켜봐서 그 이름을 이렇게 좀 그 언론사나 아니면 저기 그 사법 역사상에 이렇게 남겨놔야 됩니다. 그렇죠. 기록으로 남겨야 기록을 되죠. 남기려고 그래서 기록을 남기려고 했는데 안 잡아가네. 아니 저는 1심에서 좀 잡아가야 돼요.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1심에서 이거는. 징역 1년 때린 판사. 괜찮아요. 들어가도. 그리고 2심에서 또 징역 1년 때린 판사 이름이 돌았으니까 기억이 안 나요. 그 사람들이 열받지 않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대인의 풍모로서 그런 건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다. 그거 기억해서 뭐 합니까? 근데 그분들이 지금 뭐 출세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중수부장 오신 분. 재경이요. 최재경 검사. 네. 그분은 원고 피고 관계인가요? 그렇죠. 저도 그분이 특수 일부 시절에 그러셨군요. BBK를 전담한. 그리고 이제 정권이 바뀌면 최재경 검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법리적으로 기소한 것이 아니고 그 이외의 자리에서 논의한 근거를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정권이 넘어가고 난 다음에 그때 얘기할 일이고 정치적 기소였다는 것을 그러면 입증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공안 쪽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공안에서 먼저 조사를 했어요. 선거법은 공안이거든요. 그렇죠. 네. 공안에서 먼저 조사를 하고 기소하기가 대단히 좀 불편한 그런 쪽으로 내부 결론이 난 걸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느닷없이 특수부로 넘어가갖고 미라클이 또 일어났구나 그때. 그렇죠. 특수부로 넘어간 거죠. 이게 재밌는 일이 여러 개가 일어나요. 조사받을 때도 공안에 있다가 특수부로 넘어갑니다. 저는 자주 전학을 다니는 거야 이게. 전출이 자주 있어. 그다음에 그 2심 고법 때도 판사가 결정이 나거든요. 부장판사가 결정이 나는데 그분이 나중에 보니까 그분은 다른 BBK 건을 다 무죄를 때려요. 근데 제 사건은 일주일인가 있다가 또 다른 부로 배속이 돼. 다른 부로. 이거 삼성 때 많이 써먹던 건데. 돌려받기 3쿠션 여기에도 그러니까 이쪽 저쪽으로 보내요 저를. 그리고 거기서는 이제 징역 1년 확정하고. 근데 이제 오늘 보니까 그 김정술 변호사. 무죄 났습니다 오늘 대법원에서. 김정술 변호사는 김경준의 변호인이었고요. BBK가 그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이 있다고 기자회견을 한. 모조리 다 무죄가 나고 있군요. 모조리 다. 그리고 저보다 세게 얘기했어요 그분은. 저는 그 당시에도 약간 애둘러서 그 옆구리를 때렸죠. 검사들이 자료를 숨기고 있는 것 아니냐. 뭐 그게 옆구리야. 의혹 추정. 그렇죠. 그리고 기자들한테 얘기한 거 4건이 기소가 됐는데 4건 중에서 어느 건도 이명박 대통령을 후보로 직접적으로 지칭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거야. 검사의 명예가 훼손된 것은 즉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명예가 훼손된 거다. 아주 기가 막힌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김정술 변호사는 이명박 대통령 당시 후보가 직접적으로 BBK를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이다라고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를 해버려요. 근데 그분이 2심에서 무죄, 오늘 대법에서 무죄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대법관이 이상훈 대법관이에요. 그러니까요. 같은 부예요. 파기환송이니까 파기환송. 제 입으로는 그 얘기 못 하는데 형사건이 그리고 김현민은 무죄된 거는 민주당 부대변인이었습니다. 대변인은 그 대변인이었었죠. 그때 당시에. 정동영 후보의 대변인이었었죠. 그때 당시에. 그런데 이제 김현미 당시 의원은 시계를 얘기했죠. 프랭키 뮬러라고 하는 그렇죠. 김인호 여사가 그 시계를 차고 있었다는데 그래갖고 뭐 도곡동 문제 이랬는데 BBK하고는 조금 틀려요. 그 김현미 의원은 이제 그건 무죄가 됐는데 BBK를 직접적으로 언급해서 형사에서 무죄가 된 사람은 김정술 변호사예요. 그리고 같은 대법관이고. 같은 대법관이고. 그러니까 이제 파기환송이 100% 확실했는데 그 이야기가 이제 우리 각하의 귀에 들어가면서 이제 미라클이 일어난 거죠. 대법관을 중지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정봉주 의원 감옥 보내기는 물 건너갔다가 봐요. 안타깝게도. 그렇습니까? 안타까워요 되는데. 그거 제 입으로 얘기 못하는데 그래서 그 지난주 10일인가에 한 분이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15일서부터 15일은 광화문에서 한 4분이 하셨고 그다음 16, 17 오늘 아침까지 대법원 앞에서 계속 1인 시위들을 해요. 돌아가면서.
오늘까지. 팬카페 회원들이. 아직도? 계속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니 8월 말까지 아니 출퇴근 시간에 하는데 좀 말려요 그럼. 가서 말리세요 이제. 빨리 판결하라 이렇게 좀 1인 시위를. 아니 그래서 이제 시의 내용을 바꿔 이제 판결하라고. 어리버리라님이 후기를 썼는데 그분이 아주 재밌게 재밌는 일이 있는데 이분이 1인 시위하는 분한테 인터넷에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여자냐 남자냐 그러니까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예쁘게 하고 나가라. 1인 시위할 때는. 그래야지 이게 본인이 하는 목적이 진실됨을 더 얘기할 수 있다. 보통 무슨 일당을 사서 온다든지 아니면 무슨 특별한 관계에 있다든지 알바처럼 보인다든가 군복을 입고 뭐 선글라스 알바처럼 보인다든지 혹은 비정상적으로 그냥 뭐에 꽂혀서 한다든지 미친 것처럼 이런 쪽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매우 정상적이고 깔끔하게 예쁘게 하고 가라는데 그 어리버리님이 사진으로 나타났는데 그 스키니진을 입고 계신데 무척 예쁘더라고요. 일단 사진상으로는. 근데 서 있는데 또 이제 그분들이 나타난 거예요. 딱 나타나서 몇 년생이세요? 아니 그건 안 물어봤어요 이번에는. 어디서 오셨어요? 아니 그건 안 물어보고 이름이 뭐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쫄았으면서도 배에 힘을 딱 주고 어리버리다. 1인 시위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름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네? 건방져. 그랬더니 어디서 나오셨죠? 카페인가요? 그러면서 물어보더래요. 이미 카페를 알고 그래서 속으로 미고스 카페를 아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을 느꼈다는. 자 이제 의원님 어마어마한 분들이 15일날 광화문에서 1인 시위하는 게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의 위대한 오세이돈으로 연결되는 그 강화문에서 시위를 하는데 이제 본범이란 분이에요. 잘 연결해봐요. 네, 본범이란 분인데 1인 시위하는데 벼랑 안에 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이 막 우당탕탕 하면서 소란스러워지니까 여자들인데 대부분이 여자분들이 나와 계세요. 그러니까 멈칫하면서 옆으로 싹 옮겼잖아요. 근데 그런 순간에 남녀 둘이서 대화를 하더래요. 여자가 BBK인데 괜찮겠어? 옆에서 이제 1인 시위하는 걸 보고 그러니까 남자가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해. 그리고 나서 누가 1인 시위를 딱 바로 옆에서 한 거예요. 오세이돈. 무상급식 8월 24일 투표. 그래서 사진을 찍은 걸 보니까 바로 그 오세훈 시장 옆에 있고 자리를 뺏긴 거예요. 오세훈 시장이 노이즈 마케팅 하는 거네요. 네. 이번에 여기 얹어가려고 일부러. 그래서 그래서 이제 막 조중동 기자인 듯한 분들하고 막 사이좋게 시장님 웃어보세요. 손 흔들어 주세요. 그러고 막 사진을 찍다가 이번에 마지막 말씀. 역시 물의 신 오세이돈답게 미끄덩 사라졌습니다. 사진 찍고 바로 없어졌대요. 사진 찍고. 근데 SBS 뉴스를 보니까 우리 1인 시위하는 사람의 팔뚝이 잘려서 나왔다라고 하는 오세이돈 사진 찍는데 자기만 알아본 거지 팔뚝. 어쨌든 이거는 이제 대법관 스스로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는 일을 시킨 거란 말이죠. 네. 판결을 물리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엔 진보든 보수든 후임이 누가 오든 후임에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봐요. 안 그래도 정치적 재판인데 이제 전임이 내린 판결이 이미 있는데 다 알고 있는데 그걸 뒤집자면 자기가 각하의 절개라는 걸 아까 용어를 빌리면 스스로 인정해야 되거든요. 이제 각하야 곧 끝나지만 그렇게 해서 똥칠되는 자기 명예는 누가 보상해 주냐고. 그래서 제가 보기엔 후임이 와도 판결 안 나 이제. 네. 법조인들이 법과 양심, 아까 명예까지 합쳐서 법과 양심과 명예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 모양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 건은 너무나 지나치게 사법부 특히 대법관들의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100만 분의 1의 1로 판결이 난다. 그러면 무조건 각하가 직접 하사하신 경우 그걸 제외하고는 이제 절대 안 일어납니다. 전 근데 좀 우려하는 바가 대법관이라고 대법원장이라고 그분들이 자존심이 있는 분들이 별로 없으세요. 자존심 그거 좀 팔아먹지 말고 좀 지키세요. 네. 아니 근데 이제 이게 이런 얘기는들은 하더라고요. 변호사들이 몰라 이 상황을. 전혀 모르더라고요. 전혀 모르고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표현은 조심스럽게 내용은 결정이 됐다. 내용까지 바꿀 수는 없다. 그렇죠. 시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렇죠. 다만 판결 기일을 미뤄놓은 것인데
내용이 바뀌는 그러한 그 아주 기가 막힌 이런 일은 없을 거다. 그러니까 그것이 일어난다면 이건 무조건 각하가 직접 일으킨 미라클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알게 되는 거죠. 그때가 되면. 하지만 그 100만분의 1 빼고는 안 간다고 봅니다. 절대 이제. 보낼 기회를 지금 잃은 건가요? 우리가 이제는 할 수 없어요. 일치단결해서 대구에 몰래 출마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각하 찬양을 또 드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또 상상력이 풍부했고 민주당 어떤 분이 전화했고 잘 됐지 막 격려하더니 느닷없이 선거 공천 받고 그 다음날 판결 내리는 거 아니야? 선거도 못 나가게. 그래서 그런 그 불길한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런 거는 예. 절대 불가능하죠. 술을 낮게 읽는. 참. 그분이 수가 높으면 꼼수에 나왔겠죠. 저만한 정치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감옥에 가서 머리가 빠지면 머리를 심어주겠다고 하는 원장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돈으로 달라 그래, 돈으로. 강남역에 피부 클리닉에서 이 원장님께서 머리를 심어주시기로 했는데. 아니, 저는 진짜 걱정이 만약 그 감옥 살고 나면 1년 뒤에 앞머리가 다 빠졌는데 사람들이 막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슬그머니 나오는데 아저씨 누구세요? 근데 갑자기 생각났는데 지난주에 제가 굉장히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어디를 가다가 급하게 운전하다가 이제 전화가 와서 이제 운전 중 통화를 하다가 딱 걸려서 경찰한테. 저는 그런 거 걸리면 절대 군소리 안 합니다. 바로 면허증 내. 예. 그런데 경찰 아저씨께서 저의 면허증을 보고 저의 얼굴을 보더니 아주 조용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티켓을 안 끊고. 네, 잘 듣고 있습니다. 그냥 가십시오. 제가 이 나는 꼼수다를 시작하는 게 유일하게 본 덕이네요. 덕이에요. 물질적 덕이네. 왜 그런 것도 못 보죠? 아니, 저는 지난주에 그 판결 받은 날. 그분 이름이라도 내가 기억이 났다. 판결 받은 날. 말하면 그분 안 돼. 말하면 안 되지만. 되죠. 판결 받은 혼자 날. 가슴에 부으려고 그랬지. 그리고 재밌는 얘기 두 건이 있는데 판결 받은 날. 너무 우리 집사람이 속상해갖고 그러니까 그 다음날. 판결 받은 날이 아니라 이제. 판결 기일을 받은 날. 네. 통지표를 받은 날. 그날 이제 저녁에 그 이태원 모처에서 이제 소주 한 잔을 하고 대리운전을 했어요. 네. 그 대리운전인데 이제 피곤하니까 둘이 좀 얘기하다가 이제 잠이 들었는데 집에 다 도착했는데 깨우더라고요. 대리운전 기사가 깨우면서 직전에 깨워서 운전을 아주 점잖게 해서 운전을 참 점잖게 안전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리면서 그날 목요일이었었네요. 오늘 녹음 잘 하셨나요? 근데 가슴이 짠한 게, 어찌 보면 우리 사회에서 밀려난 경계에 있는 분들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잘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 아저씨도 그 공권력의 말단이죠. 경찰 아저씨들. 미건수의 회원은 2주 전에 가입을 했고, 꼼수는 계속 듣고 있다고. 가슴이 짠했어요, 진짜. 예. 웃긴 거 또 한 사건은 뭡니까? 웃기는 건 아니고, 대전에서 이제 개인 택시를 하시는 분인데, 대장이라고 하는 아이디를 쓰는데, 가족이 부인과 딸, 아들 해갖고 4명이 다 아이폰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뭐 달달달달 외우고 뭐 말투는 이미 우리 말투로 다 바뀌었고, 근데 이분이 개인 택시에다가 계속 꼼수를 틀어놓고 운전을 한대요. 네. 지하철에서, 요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지하철에서 건너편에서 아이폰을 이제 이어폰 끊고 들으면서 그 웃음을 참지 못해서 얼굴이 일그러진 사람들은 다 꼼수를 듣고 있다. 꼼수를 듣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신호를 하나 서로 뭔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서로 알아보게. 개콘입니까 무슨? 아니 근데 그래서 이분이 새끼 손가락을 든다든가 서로 알아보게.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계속 반복 방송을 하니까 사람들이 타서 무척 좋아한대요. 그러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방송이죠? 그러면 첫째 아이폰, 둘째 인터넷, 셋째 확실한 야당성이 있어야지 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도 잘 이해할 수 없으면 정봉주와 미래 권력들에 가입하시면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만 좀 해. 카페 가고 그만 좀 해. 이제 내가 감옥 안 가는 기념으로 듣고 있었는데 정말. 진짜 오늘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진짜 미안하게 지금 14,000명이 넘었어요. 한 달 반 만에 어떻게 12,000명이 들어오냐고. 그만하세요. 이제 깔때기는. 내가 이제 그리고 공주영 씨 듣는 거 얘기 들었어요?
꼼수 듣는 거? 아니 뭐 공지했어요. 아 공지했어요? 트윗에 올렸는데 그래요? 이거는 네. 우리 그 김어준 총수 깔때기니까 읽어드릴게요. 갑바맨이라는 아이디를 쓴 분이 올렸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공지영 씨가 더 고마운 건 너무 어려워 내가 포기했던 BBK 문제를 쉽게 알려준다는 거다. 내가 숫자 이해하면 세상 사람들 다 이해한 거다. 김어준은 사람들이 모를까봐 반복 설명했는데 다른 언론들은 왜 이렇게 안 하지? 하는 의구심이 원래 들긴 그랬지만 김어준 우리 시대 인물 중에 1인. 그래서 총수만 딱 지칭을 했더라고요. 아니 그걸 BBK를 자세히 설명한 사람은 저죠. 근데 제가 설명하면 잘 못 알아들었으니까 반복해서 설명해서 들었을 때 알아들었대. 그래도 다 누나가 나와서 정리가 된 거 아닙니까? 이제 깔때기가 저쪽으로 아니 이것도 이상해졌어. 이거 전염이 이거. 네. 자 그러면은 원래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게 무상급식 해야 돼요. 자, 그 전에 잠깐 잠깐 지나가는 정보 하나. 그 자원을 경영하라. 우리 형님이 만드신 이상득 형님이 내셨죠 책을. 이상득 형님이 만드신 책인데 이 책과 관련해서 어떤 분이 이 정보를 주셨어요. 어떤 정보냐면은 1000권을 구매하셨답니다. 본인이 쓴 책을 본인이 1000권을 구매할 수 있어요, 사실은. 지인들한테 나눠준다고. 그러면 이제 출판사로부터 받거나 혹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유통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유통으로부터. 원래 그렇게들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베스트셀러로 올리는 거죠. 이제 올리는. 많이 하죠. 그런 일들을 했다고. 대단한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편집 과정에서 삭제하겠습니다. 괜히 형님에게 누를 끼쳤네요. 너무 많은 아니요 그냥 두세요. 오랜만에 한마디 했는데 그걸 또 잘라 본인이. 난 예전에 그 김장환 목사라고 예전에 그 조용기 목사하고 친구고. 그렇죠. 근데 제 첫 직장 그 사장 아니었어요. 그렇죠. 이 양반이 책을 냈어요. 그 2000년에 글을 만나면 마음의 평화가 온다. 조선일보에서 낸 건데. 우리는 항상 그랬죠. 직원들은 글을 만나면은 먹은 게 얹힌다. 뭐 이렇게 늘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저를 비롯해서 직원들이 뭘 했냐면은 이제 그 출판 서점 가서 책 사는. 책 사는. 상하권이 나왔는데 둘 다 사면은 뽀록이 나니까 상권만 우선 집중적으로 사고 몇 주 뒤에 이제 하권을 또 사는 뭐 그런 식으로 동원이 됐는데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런 거. 굉장히. 그게 참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저는 조국 현상을 말한다. 이 책을 내고 말이죠. 결국 그 얘기하려고 그러구나. 근데 진짜 너무 감사하게도 이 뭐 책의 내용을 떠나서 책의 내용을 떠나서 이거 다 팔렸어요. 다 팔려가지고 2세를 찍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카페에선 저 책 사지 말라고 계속 광고하고 다니시는 분 계세요. 나도 한번 좀 깔때기 해보려고 그랬어. 그냥 책 광고 한 번 더 틀어줘. 각하가 절대 그럴 뿐이 아니다. 각하는 절대 그럴 뿐이 아니다. 컴온. 나는 꼼수. 나는 꼼수다. 나는 꼼수. 나는 꼼수다. 컴온. 나는 꼼수. 나는 꼼수다. 컴온. 나는 꼼수. 나는 꼼수다. 나는 꼼수다. 2012년 대선에 불출마할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치권의 경쟁적인 복지 포퓰리즘이 국가 부도 사태를 낳는 국가들의 전철을 우리는 밟아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 말씀대로 복지 지출 증가가 재정위기의 원인이라면 세계적으로 GDP 대비 복지 지출 비중이 가장 높은 스웨덴, 핀란드 이런 나라들이 먼저 재정위기를 겪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서 나타난 복지 철학과 민주당의 입장이 반의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쟁점은 무상급식 주민투표였습니다.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염두에 둔 듯한 언급을 이어갔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지를 제공하느라 어려운 이들에게 돌아갈 복지를 제대로 못하는 우를 범해서도 안 됩니다. 정부 여당이 급하기는 어지간히 급했는가 봅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노골적으로 무상급식 투표를 꼭 이겨야 한다고 거들고 나서더니
급기야 공방은 대통령의 선거 개입 논란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1일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전한 것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어겼다는 겁니다. 나경원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어떤 입장일까요? 선관위는 대통령의 이러한 선거법 위반의 죄책이 엄중하다면 당연히 검찰의 고발을 주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2007년 한나라당이 야당일 때 했던 대변인 논평이었습니다. 당시에 한나라당은 줄기차게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선거 개입을 비판했었죠. 2004년에도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에 표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정말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습니다. 또 2007년에도 만일에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이게 좀 끔찍해요. 이명박 대통령의 청와대는 어떤 입장일까요?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주민투표에서 이겨야 한다는 의지는 갖고 있지만 선거법을 위반하는 발언은 한 적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자, 오세훈 무상급식. 이거 빨래요. 쫓겨나. 빨래요. 그렇구나. 또 하도 오래 정봉주 수감 미수 기념으로 오랫동안 마이크를 줬더니 너무 많이 들어줬더니 너무 많이 해줬어.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근데 오세훈 얘기 해야 돼요. 네, 오세훈. 오세훈. 근데 행정법원 판결 그거 뭡니까 도대체?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죠. 행정법원 한 사람이 뭐 대단하다고 법원의 판사가 지금 뭐 시장과 한나라당 전체가 덤비는데 그걸 막습니까 자기 힘으로? 근데 법이라는 게 절차와 과정을 따지는 사람들인데 판사들이 이런 식으로 따지면 지나치게 정치적 해석을 지난번 했어요. 방송법 헌재에서 한 거하고 똑같죠. 중앙선을 넘었지만 교통 위반은 아니다. 그러니까 겁탈은 하였지만 강간은 그 아니다. 사람 혼자 이걸 막아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건 잘못이고 그건 당연히 그렇게 나게 돼 있어. 서명부에 문제가 있지만 서명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치적인 판단이 작용했을 경우 검사나 판사의 이름이 판결문이 공개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의미를 언론에서 계속 추궁하고 따져야 되는데 지금 진보 언론이라는 데가 너무 힘이 없고요. 선택과 집중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명박 너무 많이 뿌려주시니까 그렇지. 각하가 너무 밀어붙여가지고 다른 언론은 각하 주변은 쳐다보지도 않고요. 그리고 한겨레 경향은 힘이 붙이고요. 그런 현상 때문에 꼼수도 이거 먹고 사는 겁니다. 다 이거 그렇죠. 각하의 세계 최강의 언론 꼼수. 네, 상생 정신이 여기까지 깃든 겁니다. 에이 진짜. 선택과 집중을 여기서 하고 있죠. 우리 각하가 그래서 광복절에 공생발전이라는 그런 지치를 또 말은 막 만들어요. 어디서 보면 일본에서 쓰던 말이에요, 다. 그러네 진짜 공생은 일본 표현이네. 밑에 전문가들이 뽑아서 올리는 거죠, 뭐. 근데 일단 오세훈 시장의 대선 무상급식과의 연결을 최초로 언급한 이 오세훈 전문가로서 먼저 요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 어제 보니까 기자들이 뽑은 절대 대통령에서 안 될 정치 1위 올랐어 1위. 어쨌거나 1위 하면 즐거워할 거예요. 그분은 어디든 나오면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나는 꼼수다가 그 1위에 절대적인 기회를 했다. 아주 수줍게 자평합니다. 수줍게. 근데 수줍네요. 오세훈 시장이 꼼수다 들은 거가 거의 100% 확실하다고 보고요, 일단. 안 들으면 바보죠. 중이염 걸렸어요. 오세훈 시장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거는 쭉 길게 합니다, 지금. 오세훈, 그런데, 본인의 머릿속에만 있었거든, 원래. 무상급식하고 대선 이거 연결하는 거.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막 떠들어대니까 사람들이 다 눈치챘다고 생각한 거예요. 도둑이 세 발 저린 거지. 아니, 대선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누가 관심이나 가졌었어요? 빨리 정 의원님도 하세요. 불출마 선언. 그걸 왜 해요? 사람들이 다 눈치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꼼수다를 들은 순간 꼼수다의 함정에 걸려든 거예요. 그래서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거죠. 다 눈치챘다고 생각하고 이미 자기 꼼수를 스스로 폭로한 거지, 자기가. 자기 머릿속에는 무상급식과 대선 출마가 연결되어 있었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자기 입으로 말을 해버린 거죠. 자폭이에요, 자폭.
그러면서 대선 불출마 선언으로 무슨 엄청 큰 희생을 한 것처럼 스스로는 생각을 했죠. 왜냐면 자기는 나가려고 했는데, 못 나갔으니까 엄청난 기회를 잃었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아까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나간다고 하면 큰 결단을 한 것처럼 받아줄 줄 알았죠. 자기 머릿속에만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다. 자기가 무슨 대선 지지율 1위 한 줄 알지? 1위 한 사람이 그럼 또 몰라. 오세훈 시장은 꼼수다가 완전히 당했다. 불출마 선언하고 헬스클럽에서 못 만드는 건 오세훈 시장의 그 특기 아닌가요? 그런데 저는 이 대목에서 오세훈 시장 전문가로서 예언도 한마디 합니다. 일단 투표 결과는 뭐 무조건 뚜껑 못 여는 건 확실하고, 지난 대선 서울에서 각하한테 투표한 사람이 268만입니다. 그런데 이 뚜껑을 열려면 278만 명이 투표해야 돼요, 이번에. 그러니까 각하 투표한 사람 전원이 나와서 다 투표를 해도 개표 요건에 미치지 못해요. 그런데 무상급식을 위해서 보수층이 왜 그렇게까지 나오냐고. 절대 안 나와. 네, 절대 안 나오고, 아무리 한나라당은 선동을 해도 뚜껑 못 엽니다, 절대로. 그럼 오세훈 시장이 이 투표 결과 시장직을 걸 거냐? 안 건다. 예언합니다. 네, 안 건다. 안 건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네. 아직 뭐 애매모호하게 나가고 있지. 애매모호하게. 예? 걸 거면은 이미 대선 불출마와 함께 걸었어야죠. 네. 그럼 왜 그날 갑자기 불출마 선언을 했느냐? 그날 저녁에 광노현 교육감과 토론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자기들끼리 작전을 짜다가 대선 출마 공격을 받으면 좋된다고 본 거죠. 네. 그래서 잽싸게 일단 불출마 선언을 한 겁니다. 하지만 서울시장 사퇴 안 해. 사퇴하면 우선 한나라당이 좋대죠? 서울시장 선거 지금 하면 무조건 이깁니다, 야당이. 한명숙, 나와도 이거 누가 나와도 무조건 이겨요. 내가 나와도. 아니, 정봉주 의원 나가면 있어요. 왜 자꾸 한명숙. 꼼수에서 왜 한명숙 전 총리를 얘기합니까? 그렇죠. 정봉주가 있죠. 내가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할 수 있어. 여기까지. 네, 서울시장 불출마 선언할 수 없어요, 제가. 그리고 서울시장 지금 하면 저는 알았어. 틈을 주면 안 돼요. 저는 이 얘기가 무척 심각해요. 틈을 주면 안 돼. 정봉주 서울시장설까지는 오케이. 총선 영향 받습니다. 서울시장 직원하면. 총선 지면 대선 어려워요. 한나라당이 이걸 관둘 리가 없죠.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불출마 선언한 자체가 이미 서울시장 자리라도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만약 여기서 서울시장까지 내놓으면 앞으로 몇 년 동안 백수야. 아니, 정치 끝나는 거예요. 왜냐면 본인이 던진 승부수에 본인이 빠지게 되면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정치를 잠시 그만두게 되면 그건 살아남는데, 그렇죠. 본인이 둔 수에서 본인이 자빠지면요, 평생 재기가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그렇게 결정할 때 저한테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오세훈 시장. 우리한테 연락. 그렇지. 아니 이걸 우리 꼼수다 듣고 했으니까 우리한테 전화를 해야지. 왜 불출마 선언을 해? 아니 우리한테 전화할 때도 간단해요. 김영민 PD한테 전화해서 교통방송 출연시켜줄게. 그럼 바로 태도 바꾸거든. 그럼 태도 바꾸죠. 우리 얄팍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은 바로 얘기해 주죠. 참 이 사람들 너무 얇어. 너무 왜 그래 갑자기. 이제 만약에 갖는다. 아니 제가 아까 서울시장 출마한다 그럴 때 둘이 부인을 안 한 게 서울시장 되면 교통방송 먹으려고 지금 수쓰고 꼼수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 대선 못 나오죠. 예. 만약에 서울시장 관두면. 그렇다고 19대 총선에도 못 나오죠. 그렇다고 서울시장을 와서 도지사 합니까? 19대 총선은 왜 못 나오죠? 아니, 가오가 안 나오잖아, 모양이. 아니, 그때까지는 헬스클럽에서 몸을 좀 더 만들으셔야 돼요. 할 게 없어. 한나라당 당대표 정도 남은 건데, 한나라당 의원들 오세훈 시장 졸라게 싫어해. 이기적이라고. 너무 싫어요. 졸라게 싫어해. 이거 다 알아. 너무 이기적이라고. 네. 서울시장 하면서 서울 지역 위원장들 좀 봐주고, 좀 도와주고, 함께 상생. 아니, 각하는 상생 정신이 있잖아요. 여긴 독생 정신만 있어. 너무너무 싫어해. 진짜 싫어해요. 그 서울시당위원장이 이종구 의원 아니에요? 예. 이종구 의원이 아주 빅엿을 줬더만. 예, 빅엿을 매겼죠. 25% 투표율 안 나오면은 이거 미워서 그런 거야. 미워서 줬대라고. 시장직을 유지한다는 것이 미친놈이 날 짓이다. 그렇죠. 삐리리죠. 거기서 삐리리 했죠. 삐리리. 자, 그리고 서울시장에 반대로 있는다. 그러면 가용 자원이 엄청나요. 지금 정무직만 280명? 280명이잖아요. 이거 다 서울시 돈으로 돌리는 거거든. 근데
이걸 어떻게 그만둬? 게다가 서울시장에 있으면 돈도 엄청나게 몰려요. 들러붙는 사람도 많고 이권도 많고. 그런데 서울시장 만들면 다 떨어져 나가. 예. 대선도 못 나오는데 누가 붙어 있어? 먹을 게 없는데. 오세훈 시장 인품에 반해서 붙어 있나? 먹을 게 있으니까 붙어 있지. 자,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장 자리라도 꿰차고 있어야 됩니다. 나머지 3년을 뽑아먹고 조용히 훗날을 도모해야지 지금 던지면 백수되고 이렇게 추락하는 상황에서 백수가 되면 정치인으로 끝장이다. 그분도 명예를 별로 중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바로 꼬리 내리고 그냥 할 거예요. 저기 지켜보셔야 되는데 오세훈 시장이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그 조직과 모든 그 부대들 다 풀어서 투표 독려 운동에 나서는데 주로 나이 들고 선글라스 끼고 군복 입은 할아버지 할머니들 여론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생들 젊은 사람들로 진영을 꾸렸습니다. 물론 반대급부로 뭐가 엄청 넘어가겠죠. 그거 좀 제보해 주십시오. 그 정리해 줍시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무상급식은 어디다가 제보할까요? 우리 꼼수로 해야죠. 꼼수나 저한테 꼼수는 이제 우리 팬카페가 잘 안 알려져 있으니까 정봉주와 미래 권력들에다 하면 제가 꼼수를 알려드릴 테니까. 아니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 지금 무상급식은 무척 초조해요. 왜냐하면 당에다가 제가 15%를 못 넘기도록 하겠다. 서울 지역 위원장들 48명이 뛰지만 내가 꼼수에서 이 행동 지침을 얘기하는 순간 아니 이게 이 꼼수 듣는 분들이 정치적 수준이 높아서 의뢰 모든 분들이 다 투표를 안 할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지역에 않죠. 돌아다녀 보면 그렇죠. 이제 한나라당에서 이런 소문을 내기 시작을 했어요. 뭐냐 하면 정말 참여를 안 했다가 민주당 지지자거나 혹은 야당 시민단체 지지자인 척하면서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투표 참여 안 했다가 33% 넘고 이게 뭐 찬성표가 이기면 어떡하냐. 그래서 참여해서 반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미 인터넷에 계속 유포가 되고 있어요. 뚜껑이라도 열어야 되거든요. 뚜껑이라도 열어. 최소한 뚜껑이라도 그렇죠. 열어야 되거든요. 뚜껑 열면 이깁니다. 그렇죠. 뚜껑 열면 이깁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그러면 그렇죠. 왜냐하면 뚜껑 열면 이겨요. 저쪽만 투표하니까. 그쪽만 투표하니까. 그래서 꼼수를 듣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서부터 24일까지 서울에 살고 계신 분들 적어도 5명 내지 10명에게 절대 투표하면은 안 됩니다. 3분의 1 안 되면은 자동적으로 폐기 처분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앞으로 한 4, 5일 동안 실천 지침으로 삼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선거법 위반 아닌 거예요? 이거는? 선거법 위반이어도 승부수를 던지는 거죠. 왜냐하면 15% 안 넘어가게 되면 정봉주 역할에다 해갖고 오세훈 혹시 서울시장 그만두면 바로 시장 후보 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죠. 맞아요? 근데? 아니 모든 선거 운동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주민투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선거 거부하라 그러고 그 플래카드 붙이잖아요. 그래서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무상급식이 되는데. 아니 의원님 선거법 위반을 어떻게든 보내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거나 걸어서. 아니 제가 투표를 하고자 하는 분들께 제가 한번 물어봐요. 이게 만약 투표가 돼갖고 오세훈 시장 주장대로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냐면요. 초등학교 1학년서부터 지금 진행되고 있는 무상급식이 당장 2학기 때부터 중지됩니다. 바로 돈을 내면서 급식을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와중에 뭐를 하냐면 소득 50% 상위층과 소득 50% 하위층을 구분해내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럼 전 학부모가 무슨 자료를 제출해야 되냐 하면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제출하든 학교에 제출하든 소득증명원을 제출해야 됩니다. 우리 집안은 몇 평짜리 아파트라고 하는 것을 제출해야 됩니다. 또 전세 또 써야 되죠. 전세도 또 써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 관계도 써야 됩니다. 차가 무슨 종인지도 써야 됩니다. 이거를 다 내면 상위 50% 하위 50%를 구분하는 작업에 들어가는데 우리나라에는 그것을 구분하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이걸 수작업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서류를 이번 한 번만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 학기 시작할 때 계속 내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이구만.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교원단체들은 왜 가만히 있는 거야 근데? 그래서 이제 하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요 바로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이들이 저소득계층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아이들에게 이 인격적 수치심을 준다 그래서 원클릭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을 해서 인터넷 들어가서 원클릭만 하면 본인들의 소득계층 하위 30%라는 게 입증이 된다. 그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한동안 광고를 했어요. 연초에. 그래서 가서 클릭했거든요. 클릭하는 데까지만이에요.
클릭하고 나면 30%를 구분해내는 프로그램이 작동이 안 돼요. 그 프로그램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서류를 어머니들 그 매 학기 시작할 때 이제 그만하라는 아니 매 학기 시작할 때 부모님들이 무슨 가족관계 쓰는 것도 싫다 그러거든요. 근데 소득증명은 내야 돼요. 이제까지 세금 낸 거 그거 확인해야죠. 아파트 몇 평인지 그것도 내야죠. 그 다음에 차량 종류에 따라서 또 이게 틀려집니다. 무지하게 복잡한 계산법이에요. 그거를 내고 내가 가난 50%에 들어갔다. 그렇죠. 그럼 뭐 가난한 사람 50%에 들어갔다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 상위 50% 있는 사람들은 나도 돈 안 내고 밥 먹고 싶다. 나도 더 가난하게 해줘라 그러면서 서류를 막 조작을 합니다. 그리고 매년 3월은 이런 서류를 내기 위해서 학부모들이 일주일 동안 아무 일도 못해요. 이런 상황, 그리고 선생들은 그 서류를 받아서 그러니까요. 혹은 주민센터는 그 서류를 받아서 애들도 괴롭고. 그러니까 사회가 급격한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지도자의 중요성이 여기에서 다시 한번 나오네요. 이 모든 건 오로지 대선 출마하려고 했던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주위에 이런 설명을 잘 해주시고 주민투표에 불참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아이들 무상급식을 계속 진행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실천임을 알고 작은 실천이지만 여러분들께서 꼭 해주시길. 이거 선거법 위반 아닙니다. 네. 어쨌든 오 시장님은 뭐 믿을 거 없는 장사고 텔레비전에 많이 나왔으니까요. 이제 그만하시고 하시던 대로 헬스클럽 가서 몸 만드시고 오렌지 열심히 드시고 그러세요. 그리고 웬만하면 좀 어디 헬스클럽이야? 어디 하지 마시고요. 저는 알아봤나 본데? 이번 투표율이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이면서 또 내년 중요한 한나라당 이 국회의원들 이제 후보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후보의 득표율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오세훈 시장이 또 이게 사람이 진실되지 못한 게 진정성이 없는 게 이른바 이제 정부가 제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있는데 낙인 방지법이라 그러잖아요. 낙인감 방지법. 뭐 낙인 방지법이라고 이제 일명 그런데 그건 뭐냐면 아이들이 저소득 계층을 증명하는 것을 학교에 내지 않고 지역 주민센터에 학부모가 가서 지역 주민센터에 내면 된다. 이 법을 빨리 통과시켜줘라 하면서 국회를 압박하고 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거 서류 내도요. 구분하거나 속가내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렇죠. 누가 더 부자인가 가난한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페이퍼를 놓고요. 없잖아. 페이퍼를 놓고 수작업을 해야 돼요. 87점 나왔습니다. 자 87점 끼워놓고 64점 나왔습니다. 64점 끼워놓고 이거를 다 수작업을 해야 돼요. 100만 인구에 대해서. 전화는 왜 이렇게 계속 와? 국회가 계속 발목 잡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오 시장님의 연기입니다. 연기죠. 연기력이 좋으세요. 낙인 방지법 이거 통과돼도요. 구분해낼 수 있는 상위 40%, 하위 40%, 30% 구분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아무튼 오 시장님은 연기력이 좋으세요. 그만 얘기하세요. 이제 그만. 대법 앞에 갈 거야. 빨리 판결해달라고. 자, 오 시장님 정리하겠습니다. 오 시장님은 연기력이 좋으십니다. 사모님께서 연극영화학과 교수님이시거든요. 사모님 쪽에 나와요. 사모님은 근데 영문과를 나오셨어요. 아니, 미술에 따르지 않았어요? 아니요, 영문과예요. 영문과를 나왔는데 연기 지도 교수님이세요. 이거 이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자, 그럼 우리 이번엔 또 위대하신 목사님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 전에 제가 오세훈 시장 얘기를 끝내자면 마무리하자면 이 사태를 촉발시킨 나는 꼼수다에 오세훈 시장 마무리를 한번 해줘야죠. 네, 좋습니다. 배고파 죽겠네요. 사실 서울시장직하고 불출마를 둘 다 한꺼번에 걸었어야죠. 그게 진짜 승부수였죠. 만약에 이걸 정말로 하고 싶었다면 그러다가 이제 뚜껑도 못 열고 시장직도 잃고 대선 출마도 못하면 어떡하냐 이런 계산만 하고 있으니까 승부수가 안 나오는 거죠. 노무현처럼 확 던져야지. 이 계산이 뻔히 보이면 아무도 열광 안 하거든요. 계산만 보이지. 이 전형적인 꼼수 정신세계를 개 발음 잘하세요. 가진 사람들이 내리는 결정이기 때문에 너무나 예측하기 쉬워요. 그날 긴급 기자회견 한 날 제가 한나라당 의원하고 잠시 통화를 했어요. 한나라당과 불출마 선언은 한나라당과 깊게 의논하겠다. 그러니까 그 의원 얘기가 한나라당 누구? 한나라당에는 너하고 깊게 의논할 사람이 없어. 연기력 여기서 폭발하시는 거예요. 안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한나라당 누구?
그래서 시장직에 절대 안 거는데 100만 분의 1 확률로 만약 시장직을 건다. 뭐 걸어봐야 절대 뚜껑 못 엽니다. 김 다 빠졌기 때문에. 꼼수에서 김을 빼놔버려. 그런데 걸면 어쨌든 백수가 돼서 정치권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사람들한테 비웃음 사고 비호감 정치로 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걸면 친구 먹자고 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 좋아해요. 그리고 꼼수 다 영입합니다. 백수가 될 테니까 바로 참 메리트 없네요. 친구도 하기 싫고 여기 왜 나와? 저 이런 거 예상 거의 안 틀려요. 못 믿겠으면 제가 다음 주 나가수 예상 1위 해볼까요? 인순이 1위 합니다. 인순이가 나오기로 했어요? 나 인순이 나오기로 했는데 아직 기사 하나도 안 나오는데 예상합니다. 1위. 압도적 1위. 첫 출연자는 무조건 1등 아니에요? 점쟁이를 해. 점쟁이를. 3명이 나오죠. 3명이. 3명이 나와요? 이거는 역술이 아니고 과학이야. 대중의 이 평균적인 정서를 분석하고 이 변수를 고려하고 논리적으로 추론하면 딱 나와. 나가수 1위. 인순이. 그리고 오세훈 시장 유지. 꽝꽝. 네. 오세훈 시장 이야기는 여기서 더 이상 다시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우리 선거불참 큰 목사님, 큰 목사님, 교계의 각하 관련 뉴스가 하나 있다고 했죠? 예. 네. 많은 사람들이 제가 꼼수를 부린다, 막 그런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꼼꼼할 뿐이다, 막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됐나? 모두 알고 있죠. 절대 그럴 뿐이 아니란 걸. 나는 꼼꼼하다, 뭐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여호수아 6장 1절로 5절까지이며 두 가지 삶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욕심은 우상숭배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최근에 우리 교회 성도 중 일부분이 저나 저희 가족을 가지고서 왈가왈부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습니다. 대답을 안 했지만 오늘은 대답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500억을 기초돈으로 주셨어요. 그 돈 내 돈 아닙니다. 그런 사랑과 행복 나누기 운동을 가지고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서 자꾸 조용기와 그 가족들이 돈을 빼먹는다고 하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기가 막혀요. 그것을 문서를 해서 돌리고 인터넷에 올리고 서명을 해서 나를 골탕을 먹이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거짓말을 자꾸 하면 참말이 돼요. 그래서 가만히 참고 있다가 더 이상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교회 일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원로가 되었다고 나의 발목을 붙잡고 나에게 흉악한 그물을 덮어 씌우는 사람이 있으면 앉아서 나는 한번 둘이가 대면해보고 싶습니다. 누가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헌금을 냈는지 헌금 계산을 한번 해보죠. 헌금을 얼마나 내었는지, 내었으면 그것을 가지고서 교회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내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증거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누구든지 교만과 탐욕이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과 탐욕을 경계하여 항상 두려워하고 뱀을 집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안 돼요, 안 돼. 선생님, 집사님, 장로님, 성도님, 성가대 여러분, 네, 돈을 많이 내는 것으로 신앙심을 증명하라. 난 내 얘기 다 끝나서 방송 끝나는 줄 알았더니 뭐 들어야 돼 또? 다시 큰 목사님이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16일이었습니다. 63빌딩 레스토랑. 역시 기자회견도 폼이 납니다. 돈 많이 들어요. 기독교 시민연대 대표 김경직 목사가 기자회견을 합니다. 조 목사 가족의 교회 관련
교회를 장악하려는 음모를 폭로한다. 우리가 방금 들은 네. 그 설교가 바로 연결된 거죠. 그렇죠. 예. 이 김경직 목사라는 분은 지난 1년 동안 조이준 씨, 그러니까 큰 목사님 장남하고 조 목사의 처남 김성광 목사라고, 이분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아주 큰 목사입니다, 이분도. 근데 저기 요 사건이 주진우기자 전공이야, 큰 목사님이. 큰 목사님 얘기를 제가 하도 했더니 순복음교회 한 목사님이 책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꼼수다에서 했던 거를 녹취록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보고용으로 해서 나는 꼼수다. 세 명 사진과 제 사진을 제가 하도 많이 까불었나? 제가 많이 얘기를 해서 제 사진을 좀 크게 해 가지고 만들어 왔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한테 새끼손가락 걸면서 약속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큰 목사님 얘기는 이제 자제해달라. 그만해달라. 이제 그쳐달라 얘기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손가락을 걸면서 자제하겠다고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네. 자제하겠습니다. 안 하겠다는 건 아니지. 제 존경심을 밑바닥에 깔고 자제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가족들이 순복음교회를 먹으려고 한다. 그래서 모든 이런 분란이 있고 이영훈 담임 목사를 흔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일반인들이 궁금해할 것이 아니 원래 조용기 목사님의 것이 아닌가? 네. 여기서부터 이제 얘기가. 자, 조용기 목사님이 76입니다. 76인데 원래는 65세에 은퇴하기로 했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뭐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단일 교회로. 네, 단일 교회로. 그리고 뭐 등록 신자만 해서 80만 명이 가까우니까요. 근데 단일 종파죠, 저게 단일 종파. 그렇죠. 기아성이라고 그거는 또 목사 아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예. 김영민이 또 이쪽 전공이에요. 아니, 저 목소리 할 때 좀 바뀌어. 김영민, 참고로 김영민은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현직 목사님의 아들. 이거 좀 얘기를 해보면은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를 이제 성회예요, 성회. 성회. 거룩한 모임 해가지고. 이 형님 한상의 조합이다. 예. 조윤기 목사. 나 목사님 아들 그래서 누군가 했어. 바로 나오네. 자, 목사 아들 설명 들어갑니다. 조윤기 목사의 동생이 있어요. 동생이 누구냐면은 조용목. 이게 너무 웃겨. 조용목 목사도 큰 목사인데 수도권 밖에서 이제 좀 그만 웃어. 갑자기 목사님의 아들. 목사님 아들 그냥 바로 그냥 입이 앞으로 쫙 나와서. 김용님 전 교수는 말이죠. 현재 권사인가요, 집사인가요? 집사인데. 네. 술집사님. 사실은 우리 조용기 목사님 때문에 첫 직장을 잃었어요. 왜 그랬냐면은 극동방송에 제가 PD로 있었는데 그저 왜 김장한 목사. 네. 있었는데 그 신동아 2000년 9월호를 보고 아주 열받았어요. 그 아들을 위해서 이제 말하자면 교회 돈을 들여가지고 스포츠 신문을 만들었는데 스포츠 신문이 굉장히 음란했습니다. 살색이 많았어요. 무슨 스포츠였었죠? 스포츠 투데이. 아까 없어졌죠? 네. 결국 없어졌죠. 국민일보. 그 아드님 설명은 제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둘이 아주 죽이 잘 맞잖아. 그래서 이제 그 양반 딱 만났어. 조용기 목사에 대해서 제가 홈페이지를 만들어가지고 조용기 목사님 용기를 내십시오라면서 제목은 그렇게 이제 하고 내용은 아들이 그런 식으로 그렇게 세상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 이래서 해야 되겠는가? 이런 식의 이제 내용을 썼어요. 자, 그때 순복음교회에서 방송사로 그 공문을 보냅니다. 조치를 취해달라. 아니 그러니까 순복음교회가 극동방송에다가 거액의 이제 헌금을 하거든요. 돈이 오가는 사이인데 아니 니들이 말이야. 어떻게 나한테 소속 구성원이 어떻게 우리 목사님을 욕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인사 조치를 취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누구한테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김장한 목사님이 저를 PD에서 그 송신소 청경으로 보내려고 했다. 그런 얘기를 이제 들었어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그게 불발됐어요. 불발된 이유가 맞는 옷이 없어서. 오늘 좋아. 아주 좋아. 아니 왜 맞는 옷이 없냐고 얘기해줘 이제. 한 번도 본 사람이 없으니까 김영민 교수. 왜 인터넷 찾아보면 나올 때. 거기 날씬하게 나오던데. 몸무게가 3자리입니다 제가. 0.1톤. 자, 그래서 약간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저 굉장히 그 이전까지만 해도 잘리기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보수
쪽이었습니다. 조선일보만 봤고. 솔직히 얘기해서. 네. 조 목사님이. 제가. 그러니까 조 목사님이. 네. 당신을 인도하신 거야. 그렇지. 97년. 감사하게 여겨. 대선에서. 안녕하십니까. 이회창입니다. 이회창, 지지자였습니다. 김용민 씨가. 97년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을 찍은 게 아니라 이회창 후보를 이겼어요. 아마 안 잘렸으면은 아주 순수한 신앙인으로서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금목사 특집 시리즈를 만들고 있을 사람이에요. 그렇지. 지금 반대해서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근데 문득 생각이 나는 게 만약 우리 김용민 PD 교수가 계속 그 보수 쪽에 있었으면 꼼수를 종북 좌파 방송이라고 봤을까요? 아니 한상대 총장이 종북 좌파 색출하겠다? 그거 섬뜩한 얘기예요. 네. 종북 좌파라고 간첩을 잡는다고 계속 하는데 제가 간첩은 좀 잡아봐서 알거든요. 근데 아니 이 정권에서는 간첩을 잡아야 되는데 이번에도 왕재산인가요? 이름이 왕재수도 뭐 아니고 왕재산이 뭐예요? 간첩 이름과 전혀 걸맞지 않아요. 그리고 관련 당사자 간첩을 잡아가야지 나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나 바빠 안 나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간첩단이야. 그리고 미녀 간첩 원정아 이게 어디 간첩이에요? 간첩의 윗선인 간첩이 아니고 미녀도 아니야 미녀도. 미녀도 아니야. 중요한 건 미녀가. 요 간첩 거는 따로 다르고. 자,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힘드네. 제가 이제 예비군 훈련이 있었어요. 동원 예비군. 3박 4일 동안 이제 들어가는 건데, 들어가기 전에 그 공문을 입수해가지고 홈페이지에다 걸어놓고 들어갔습니다. 설득당할까봐. 그래서 아예 그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공문을 보내가지고 인사조치 취해달라. 조용기를 비판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나서 나와보니까 김장한 목사가 좀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만났더니 김장한 목사가 마틴 루터처럼 종교를 개혁하려면 나가서 해라. 나가서 해라. 아니 나는 나가서 해라 그래요. 그래서 잘렸다. 그래서 잘렸습니다. 아까 또 돌아가가지고. 원점으로 돌아가. 아들. 조용기 목사의 그 아들이 조희준 씨 아닙니까? 스포츠투데이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목사 아들의 심정을 잘 알죠. 왜냐하면은 본인이 목사 아들이니까 주목을 받습니다 교인들에게. 그 장남인가요, 장남? 예, 그렇죠. 장남 얘기는 제가 또 좀 들었죠. 주목만 받아야 되는데 주먹을 들고 다니는 기도 목사님들은 기도가 전공이니까 기도를 좋아해요. 자, 아까 김성광 목사 얘기. 요거 주진우식 유머야. 김성광 목사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유머 장렬해. 여기서 구도를 좀 봐야 됩니다. 김성광 목사, 김성의 조기 목사 3호, 그러니까 김성의 총장이죠 한 세대. 조희준 이게 한 패예요. 한 묶음입니다. 김성광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 지난번에 저희가 그 한겨레 한이 TV에서도 문제를 냈었는데 천안함 사건 때 말이죠. 김성광 목사 그 당시만 해도 북한 소행이다 이게 결론이 나기 전이었는데 그 천안함 안에 종북 좌파 승조원이 있어서 자살 폭탄 테러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 가능성 높게 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혼란에 빠져서 이 좌파들이 이 북한의 친북 종북 세력들이 불교에도 좌파 불교, 천주교에도 좌파 천주교, 판사도 좌파 판사, 교수도 좌파 교수들 막 여기저기서 들고 나니까 정신이 없는데 군대 안에도 좌파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군대 안에서도 좌파들이 고의적으로 폭탄을 터뜨려서 배를 갈라놓았다면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고 자신의 어마어마한 분들이네. 자신의 그 기도 제목이 김일성, 김정일, 김대중 때려잡는 거 이런 분이에요. 노무현 혀를 뽑아버려야 된다. 근데 뭐냐면은 저 조용기 목사하고 이거 김성광 목사가 지금 죄송합니다. 김성광 목사는 저기 강남교회라고요. 대치동에 있는 큰 교회인데 강남 순복음교회가 아니라 강남교회입니다. 강남교회요. 혀를 뽑아버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혀를 수술했어야 된다. 바로 정정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그 양대. 출범 당시에 양대 그 지분을 가진 사람이 바로 조용기 목사와 최자실 목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자실 목사가 누구냐?
조용기 목사의 장모님이죠. 파고다공원 앞에서 북치고 예수 믿으세요 같이 했던 분입니다. 할렐루야 아줌마 아닌가요? 맞나?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분의 서로 확인해가면서 자녀가 사람이 너무 많이 등장해 지금. 그러니까 일단 최자 씨를 기억하시고 최자 씨요. 교회부터 먼저 말해야 돼. 이것부터 먼저 말해야 돼. 마이크를 한번 잡으면 끝내지들 않아. 너무 시작할게요. 너무 많은 사람이 등장해. 추려줘. 조용기 목사님이 10년 전부터 은퇴를 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아성 헌법을 계속 고치고 하면서 물러납니다. 그러면서 후계자를 아들한테 주려고 했어요. 근데 아들이 아까 말했다시피 불세출의 스타들입니다.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갑자기 김성애 그 한세대 총장 부인이죠. 부인한테 목사 안수를 받게 해요. 그래서 부인한테 주려다가 또 처남한테 주려다가 안 되고 그래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은퇴를 하게 되는데 2008년 5월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에서 은퇴합니다. 그러면서도 4시 설교권은 갖고 있습니다. 주일날. 근데 목사님이 은퇴를 합니다. 은퇴를 하는데 목사님도 지금까지 조용기 목사와 순복음교회 떼놓을 수 없는 그 카리스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기 전에 순복음교회 책임 있는 교회 목사님이 얘기하게 은퇴금 쪽, 퇴직금이죠. 퇴직금 쪽으로 500억 원을 주십니다. 500억이요? 네. 500억 원을 줘서 원로원 목사님 은퇴비를 500억 원을 교회에서 내놓으니까 이 돈을 목사님이 헌납하셔서 재단을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재산에 한 푼도 이렇게 욕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 각하처럼. 네. 이게 사랑과 행복 나눔 재단입니다. 사랑과 행복 나눔 재단인데 사랑과 행복이 넘쳐나는 재벌의 특별한 그렇죠. 수법을 또 배우셨네. 비슷하죠. 각하들은 다 통하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랑과 행복 나눔 재단은 작년에 7월에 김성애 조희준 씨가 국민일보 노승숙 회장한테 사퇴하라고 합니다. 사퇴하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 교회는 행복과 사랑부터 멀어지고 싸움과 소송이 충만한 교회로 바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분이 왜 작년 7월에 김성애하고 조희준 씨가 왜 갑자기 나서서 동생이 하고 있거든요. 조민재 씨가 국민일보 사장을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데 왜 나왔냐? 형하고 엄마가 지금 동생을 친 거 아니에요? 조민재 씨가 교회 돈과 조용기 목사님 돈 50억과 그리고 돈을 만들어가지고 주가 조작을 했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요. 그러니까 또 주가 조작 나오고 자기가 들어가서 목사님들이 다들 서로 친한가 봐. 그렇지. 연락하고 지내나 수법들이 다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각하를 찬양해야죠. 재단을 만들고 주가 조작을 하고 서로 친해.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소망이고요. 그다음 돈이겠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왜 이분들이 이거 치고 나왔냐? 조 목사님이 카리스마가 있고 이 장력이 있는데 이분이 편찮으십니다. 이거 제가 조희준이 장남이죠. 네,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이 했던 말을 얘기하는데 2006년 12월에 조 목사님 파킨슨병으로 진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큰 목사님이 조희준 씨가 이 얘기합니다. 내가 잘 아는데 이 병은 5년이 지나면 휠체어에 앉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수하인 전 국민일보 경리팀장이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재산 정리를 해놔야 시끄럽지 않다는 게 김성애 총장님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옵니다. 근데 그때 시작됐구나. 목사님이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이 건강할 때 재산을 나눠야 돼요. 잘 알다시피 조희준 씨는 국민일보 회장을 하면서 여러 계열사를 만들고 여러 연예인을 만나면서 돈을 빼돌렸다가 감옥에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감옥까지 갔다 왔어요? 그렇죠. 갔다 왔죠. 상훈이 형, 석현 형도 나왔는데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이렇게 하면서 방상훈 조선일보, 홍석현 중앙일보. 그러면서 이제 신문사에 다시 오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다른 사업체를 만들기에는 조 목사님 힘이 약해요. 근데 조 목사님이 최근에 보면 건강이 많이 나아졌는데 조 목사님 건강이 나아져서 기도를 열심히 하셨구나 이렇게 했는데 본인 음성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지난해 성도들이 기도해주고 좋은 약을 추천해 주셔가지고 제가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집사람이 많이 덜 봐줬는데 어떤 목사님이 안마사를 소개시켜줬어요. 자신의 병을 안마로 극복하신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자,
그래서 건강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거를 정리하려고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벌어진 거구만. 김성애, 조희준 씨가 노승숙, 조민재, 송인근 씨를 검찰에다 고발합니다. 그래서 저기 교회개혁실천연대하고 그리고 노조 그리고 거기에서 비대위가 꾸려져 가지고 거기에서 김성애 그 조 목사님의 사모님을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및 배임 혐의로 고발을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고소 고발전이 계속 엇갈립니다. 그래서 지난 4월 20일 날 조용기 목사가 갑자기 새벽에 설교를 하다가 무릎을 턱하니 꿇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그 사건이군요. 그렇죠. 무릎기도. 제가 여러분에게 잘못을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큰절을 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가족을 사랑해 주십시오. 모든 직책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면서 울면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사과를 했는데 그리고 모든 직책에서 사표를 냅니다. 근데 사표를 내고 김성애 씨하고 조희준 씨도 재단에다 사표를 내는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그래서 갈등이 봉합되고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사표가 반려됐어요. 사표가 반려되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은 이 재단에다 이사회를 열고요. 조용기 목사를 그 이사장을 총재로 추대하고 이사장에다가 김성애 총장하고요. 김성애 한서대학 총장 그러니까 와이프하고 그 다음에 김창대 장로를 넣었습니다. 김창대 장로 들어보셨죠? 청계재단 김창대. 어디 못 들어왔어 그래. 청계재단 김창대 모르십니까? 동지상고. 네. 여기서 또 갈카와의 연결고리가. 그렇죠. 우리 서로 친한 게 확실해. 그렇죠. 각하의 마음씀 우린 믿지 말아야 됩니다. 꼼꼼함. 그렇죠. 이 대통령 후원의 명사랑 회장을 했고 동지상고 동창입니다. 청계재단의 그 감사고요. 그 다음에 다스의 무엇보다도 다스의 3대 주주입니다. 이 완벽한 연결고리들. 이분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그 이종찬 장로를 한 세대 이사로 박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갑자기 잘못했다 모든 걸 제가 쓰고 가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입장이 바뀌어요. 그러더니 7월이었죠. 아니 이 장로님들이 뭐라고 하니까 당회장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나가서 교회 따로 차린다. 그렇죠. 장로들이 이렇게 무리하게 나가면 여의도 순복교를 떠나 따로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엄포를 하더니 이거는 협박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장로들이 서명운동을 합니다. 이 목사님 지금 그러니까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세력과 지금 조용기 목사가 다시 교회를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그 싸움이 벌어진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서명운동을 하는데 장로들이 전체 807명 중에 750명 가량이 서명을 했으니까 95% 그건 언론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가까이 그러니까 목사님 자중하라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목사님한테 세게도 아직도 말하지도 못해요. 거기는 원래 상징성이 크니까. 네. 얼마나 큰지 아직도 저는 거기 가면 사탄이에요. 7월 31일 날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내 가족은 도둑놈이 아니다. 우리 집사람이나 우리 애들이 성자는 아니고 훌륭한 사람인 아닐지라도 도둑놈은 아니고 도둑놈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도둑놈이 아니다. 뭐 돈을 갖다 썼을 뿐 도둑놈이라고는 아니죠. 자기 돈을 자기가 갖다 썼다고 생각하니까 이분은 그렇죠. 헌금은 자기 거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그 취임식장에 국민일보 회장으로 취임했어요. 그 노승숙 장로를 원래 쫓아내고 노승숙 장로는 조민재 씨 그러니까 둘째의 장인입니다. 주가 조작에서 지금 조사받는. 둘째의 장인인데 장인을 내쫓으면서 그 자리에 김성애 총장이 가거나 아니면 조희준 씨가 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반발이 오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직접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 좀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조희준 씨가 노승숙 씨를 어떻게 보느냐. 굉장히 좀 눈길이 장인입니다. 장인. 아니 장인은 아니고 사돈이죠. 사돈 어른이면은 우리가 통상 그렇게 하여튼 가깝지도 않지만 또 그렇게 또 어려운 사이죠. 자, 근데 이 조희준 씨가 사돈이면 누구의? 그러니까 동생의 장인이죠. 동생의 장인. 조민재의 장인. 예, 그렇습니다. 조희준 씨 얘기가 뭐냐면은 이제 노승숙 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말 웃기는 새끼 아니에요? 저 킥복싱을 3년 했습니다. 체육관도 잡아놓을 테니까 언제든지 한번 붙자고 전해주세요.
이거 어디서 나온 얘기야? 그래서 국민일보 노조위원장이 네. 조희준 씨하고 대화하면서 이걸 녹취를 해가지고 녹취네, 확실하네. 특보로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 우리는 녹취록이 중요해요. 예. 녹취록이. 녹취록 조금 이따 조금만 더 공개해 드릴게요. 예. 일단 그다음에 그 목사가 임원들한테 얘기합니다. 둘이 신났어 오늘. 완전 전공 나왔어. 신나진 않고요. 자제하고 있습니다. 저기 그 국민일보를 좌파 신문이라고 해서 이것을 바로 잡으려고 조 목사님이 국민일보에 왔다. 여기서도 좌파 얘기하는데 국민일보가 뭐에서 좌파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 덧붙입니다.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도 각하의 국민일보 사태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조용기 목사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이 좌파 얘기하니까 한마디만 더 할게요. 조 목사님은 어디 가나 반공 외치고요. 8.15 때든 3.1절이든 반공 집회는 안 나가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조국과 민족을 공산주의 침략에서 지켜달라고 부르짖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조용기 목사님은 의가사제 됐는데 7개월 복무하다가 의가사제 됐어요. 그리고 세 아들은 모두 반공에 투철해가지고 다 면제입니다. 조 목사님은 서울 인근부대에서 근무하다 탈장으로 수술하다 폐렴이 겹쳐가지고 의가사했고요. 조희준 씨는 미국 영주권자로서 면제 받습니다. 근데 면제를 하는데 복무 연령 상한선 그때는 30세. 네, 31세인데 30세가 그때 만 30세인데 31세가 되면 국적을 취득해가지고 와서 그 국민일보 발행인 자리로 올라가요. 우리 저 종합일간지는 네. 그 한국적을 가진 사람만, 그렇죠.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도록. 아니, 30세 넘어서 군 면제된 것은 또 정운찬 전 총리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그쪽하고도 좀 친하겠네. 뭐 다 친해요 그런 사람. 노하우가 서로 공유 되는 거죠. 서로. 조 3.1 민재도 미국 국적자로 군대 면제받았는데 그때는 그 신문법이 바뀌어가지고 만 35세까지 병역법이 이렇게 올라올 수 있어서 그래서 만 35세가 지나자마자 바로 한국 국적을 취득해가지고 국민일보 발행인으로도 어떻게든 군대 안 가려고. 네. 승재 씨 연예인들하고 항상 스캔들 내는 거기 삼남인가요? 삼남이죠. 이분도 미국 국적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서 군 면제받아. 목사들인데 갑자기 신의 아들로 반열로 막 갑자기 올라오고 이 사람들 미국 정말 사랑해요. 자, 이 사람 제가 조 목사님이 건강이 좀 좋아졌다고 해가지고 발행일 저희 국민일보 회장 등극하는데 제가 가봤어요. 취임식을 끝났는데 또 가보면 웅성웅성해요. 사탄 왔다. 저는 사탕 주는 줄 알고 좋아했어요. 취임식이 끝나자마자 조용기 목사님은 기도 좋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도들이 쫙 보디가드들이 딱 옹리하고 이렇게 쫙 빠져나가요. 그런데 뒤에서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하나 했어요. 김성희 총장님, 조 목사님, 하나님 믿고 회개하세요. 막 하나님 믿으면 회개하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등치 큰 사람이 와가지고 이 자식이 어디라고 함부로 말을 놀려면서 개 후레 상시옷이 막 날려가요. 그러면서 막 힘으로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계속 욕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욕 못한다는 소리 못 들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말을 꺼낼 수도 없이 꼼수 총수도 말을 꺼낼 수도 없이 그냥 상욕이 순복음교회 12층에서 막 난무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큰 목소리로 국민일보 12층. 네, 국민일보 큰 빌딩. 목소리로 욕하던 사람한테 노인한테 옆에 있는 노인이 이렇게 하면 아이고 목사님 그냥 가십시다. 그러니까 욕하던 사람이 목사였던 거죠. 그 욕하는 사람을 말려 어떤 노인이 와서 말리면서 손을 잡고 기도가 아니고 목사였어. 목사를 부르고 목사님 그냥 가십시다.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럽시다 장로님. 그러고 욕하던 사람이. 자, 그래서 그 기도 쓴 사람들 다 목사님들이에요? 아니요, 다는 아니고요. 그 앞에 기도 대장은 목사님이 분명합니다. 근데 자 이렇게 해서 그 장남하고 이제 나가래요. 제가 좀 정리를 할게요. 한 가지 일화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말이죠. 이렇게까지 된 데는 아까 박수치고 아멘했던 교인들의 책임이 전 크다고 봅니다. 그분들 저한테 와가지고 데모했어요. 몇만 명씩 와가지고 사탄 기자 물러나라, 주기자를 죽이자 너무했어요. 이런 일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누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싶은데 그 어떤 지방에 있는 순복음 교회였습니다. 거기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를 하러 올 때였는데
좀 늦게 오셨나 봐요. 차가 밀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준비 찬송합시다. 준비 찬송이란 말 자체가 웃긴데 그러면서 이제 뭘 불렀냐면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가가 있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했는데 갑자기 목사가 뛰어나오더니 여러분 찬송 이제 그만하시고요. 조용기 목사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없다더니 조 예수가 오셨어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 공지.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저희가 꼼수 공식 티셔츠가 나옵니다. 근데 저는 그 뭐라 그러죠? 저는 너무 우울해 보여요. 일러스트레이션이라 그러나요? 네, 예술적이죠. 예술적. 저 너무 못생겼다고 우리 집사람하고 울었어요, 그거 보고. 사람들이 보는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우울해 보여요. 있는 그대로 좀 만들어 주세요. 어제는 저희가 그거 팔아가지고 토크쇼 아마도 9월 말이나 10월에 할 텐데 토크쇼 대감비 9월 25일은 피하고 해주세요. 9월 25일 일요일 날은 우리 정봉자 미래권력들 봉화 대봉기합니다. 봉화마을. 그리고 전국에서 공지사항이 왜 이렇게 많아? 얼른 나가래요 이제. 자, 여기서 끝. On the upright. So frustrated.